달 닷새 만에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뭔지 분석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며 추가 관세 인상을 압박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전쟁 신호탄에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버스파업 찬반 투표에서 경기와 부산 등 9개 지역 노조가 90% 넘게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야간 수당이라든지 뭐 수당이 다 빠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전국의 버스 2만여 대가 멈출 사태에 놓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으로 5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치여 숨진 여배우의 남편이 자신은 술을 마셨으나 아내 음주 여부 등은 모른다고 진술해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모두 기초군사훈련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일부 과정을 없앴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를 뺀다는 거는 특히나 육군에서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육군은 20km 완전군장 행군을, 공군은 총검수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연이어 쐈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으로 사거리가 1300km에 달하는 노동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고 어제는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방침까지 발표했는데 북한이 도발로 응수해온 그 배경에 우리 정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후 4시 반쯤부터 평안북도 구성에서 동쪽 방향을 향해 2발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한 발씩 총 2발 발사했고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킬로미터와 270여 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고도는 50km로 추정했습니다. 합참은 당초 발사 지역이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라고 발표했지만 2시간 11분 만에 발사 지점을 평안북도 구성으로 정정했습니다. 신오리와 구성 모두 최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 발사 기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거리 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내려서 가로질러 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도미사일 아니면은 안전한 발사가 불가능한 거고요.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발사 가능성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한미 간의 공조 속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닷새 전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 군은 최초 발사체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라고 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의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닷새 전에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정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발사 장소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오리 기지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77km, 270km 떨어진 평안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작전기지 20곳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꼽힙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신오리가 노동미사일뿐만 아니라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그 지역에서 뭐 노동이나 미사일을 쏜 사례도 있으니 여러 주 추정했을 때는 탄도미사일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하지만 합참은 최초 발표 2시간 11분 만에 발사 장소를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신오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첫 번째 발사에서 어느 정도 지역을 확인했고 두 번째에서 정확하게 구성 지역으로 특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발사를 토대로 구체적 발사 장소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발사 장비의 이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성 지역은 지난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던 지역입니다. 합참은 장소 변경에 대해 오판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가 뭔지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발사 직후 이미 미사일이나 로켓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도발 직후 발사체는 로켓이나 미사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형 기자입니다. 패트릭 셰너의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현지 시간 8일 상원 청문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발사 당시 최초 보고 내용을 전한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미뤄 미군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사일 대신 북한 발사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우리 국방부는 셰너엔 대행 발언이 북한 발사 직후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어쨌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청와대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됐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2주년을 맞은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 중인데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훈 기자, 오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생방송 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닷새 전 발사체를 쏜 뒤 문 대통령의 직접 반응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ICBM 관련 움직임을 허세라고 표현한 반면 이번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선 주변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해 판을 안 깨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는 최대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닷새 전에는 청와대가 NSC 대신 긴급회의 열었죠. 오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오늘은 긴급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목요일에 소집되는 NSC는 소집이 됐지만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이었고 이후에는 화상으로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취임 2주년 특히 생방송 대담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란 점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오늘 대담을 계기로 비핵화대화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는데요. 무력 긴장 고조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는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것도 계산에 넣었을까요? 북한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대내적으로는 우리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주는 것 같고 대미적으로는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셈법에 맞는 그런 안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오라. 근데 특히 대남 메시지 성격이 강한데 왜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아무 날짜나 찍어서 발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떤 큰 기념일,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큰 기념일인데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대남 메시지가 강한 건데 결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고 한국 편에 서라, 민족 편에 서라, 북한 편에 서라.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체면국일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보통의 정상국가 같으면 어쨌든 상대방 잔칫날에는 적어도 좀 참아주는 게 보통인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뭐 잔칫날에 사실 재 뿌리는 건 안 되는데 북한은 또 그런 날만 골라서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난번 닷새 전에 쏜 미사일보다 발사체보다 오늘 미사일은 좀 더 사거리가 길어졌고요. 최대 420km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좀 더 긴 것을 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 쪽에서 평북 구송에서 쐈는데 그것이 대륙을 반도를 통과해서 동해안의 바다에 가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일단은 우리 무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주민들 군대 떨어질 거니까 그게 첫째고 거리는 계산을 했겠지만 거기가 이제 구송 쪽이나 신오리 쪽이 노동 미사일 여단이 배치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게 한 1,300km 가는 건데 노동 1호가. 각도를 조절해서 아마 470km만 가게끔 일본도 과히 크게 자극하지 않고 미국도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탄도미사일은 분명해 보이고 이것은 유엔 거리에 위반되는 건데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조금 뭐 여기서 쌀 주자는 소리도 나고 인도적 지원 소리가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이런 단계에서 미사일 쐈냐.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북한식 사고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우리 정부가 쌀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먼저 줬으면 북한이 이런 도발 안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쌀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사일 쏘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북한 시장이 동료가 없고요. 북한 쌀 가격이 4,500원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쌀이 긴박하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한테 5,000톤, 4,000톤, 10만 톤 정도 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회유하려고 들지 말라. 우리는 보다 큰 판의 해결책을 원한다는 것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제 우리 정부가 쌀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측면으로도 해석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회유하려 들지 말라. 우리는 미국과 보다 큰 판에서 핵 문제와 안전 문제, 적대관계 문제를 청산하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거지 쌀 몇십만 톤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미국의 메시지는 미국에 보내는 건 사실은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말까지라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지 못하고 하는 거는 김정은 리더십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참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금방 또 스냅백제에서 제재가 강화되겠으니까 5월 4일 날은 조금 한계선 쪽에서 쐈는데 오늘 쏜 거는 분명히 한계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셈법대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으면 당신들도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결국은 회담장에 끌어다 앉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빨리 회담장으로 나와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도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에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격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중국이 합의를 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중 사이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터질 기미를 보이자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3% 이상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84%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이상 급등해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풍 전야.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하염없이 미끄러져 3.04% 급락한 2102.0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2097.18 이후 최저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84% 내린 72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을 염두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팔아치우기가 심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40전 오른 1,179원 80전으로 마감돼 종가로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역외 시장에서는 1,180원 선 위로 치솟았습니다. 분쟁 당사국인 중국보다 우리 금융시장이 더 흔들린 건 북한 리스크의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등 대내 악재도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위험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우려. 원달러 환율은 1,2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버스 노조의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버스 기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97%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파업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버스 회사나 정부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파업 투표를 마친 곳은 전국 11곳 가운데 9곳입니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평균 96.6%였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96.9%, 부산 96.4%, 경기광역버스도 9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채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박해요. 경남 버스노조는 내일 파업 투표를 합니다. 인천도 파업 투표 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파업에 찬성할 경우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도 못 준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쟁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새벽 0시부터 버스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버스 4만 8천여 대 가운데 2만여 대가 동시에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버스 노조를 만든 지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버스업체와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기사들이 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파업 결의에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월급 명세표입니다. 한 달에 27일 일하고 받는 급여는 328만 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도입으로 22일을 일하면 월급은 261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당도 못 받습니다. 모든 야간 수당이라든지 수당이 다 빠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90% 이상 격일제 등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기도 버스업계는 감소폭이 더 큽니다.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한 5일, 적게는 한 2, 3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신규 인원도 채용해야 하는데 임금 보전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임금 하락분 없이는 추가적인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건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들은.
국토교통부는 요금을 올려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버스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다 이관이 돼갖고 요금 인상이 이제 몇 년간 못 됐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공익위원들이 여기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지금 사용자 위원님들은 참석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대해 전원 불참한 겁니다. 내년도 인상률을 논의하는 올해 회의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노사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려고 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경영계와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 인상률은 적다는 노동계의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은 본인과 공익위원 7명은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새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임위 운영에 있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임위는 새 위원들을 선임한 뒤에나 열리게 돼 시간에도 쫓기게 됐습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선에 통상 3주가 걸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지 5년 6개월 만에 공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진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제기된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사단은 2007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서울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일부 진전된 진술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관련 성범죄 의혹도 기초 사실관계부터 다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번엔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또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문제는 공소시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처음 부를 정도로 고심한 것도 바로 그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수사단은 뇌물 액수와 특수강간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10년 대신 15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자 윤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이 고가의 그림 선물도 받았고 건설업자 윤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간에 벌어진 보증금 소송 분쟁에도 관여했다는 진술 등입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보도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근로규정을 바꾸면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양승동 KBS 사장. 과거 정부 시절 세월호 등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듭니다. 불공정 혐의가 있다 해서 불러서 후배 기자 또는 PD가 선배를 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하게 두려운 또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노동당국에 양 사장을 고발하고 위원회 활동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어제 양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근로자들의 징계 관련 규정도 있고 막 그렇게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불리하다고 본 거죠. KBS는 입장문을 내고 사내 게시판과 이사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 정보와 노조 방해 등 불공정 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심야 시간에 해안가와 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이다 사고를 낸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고가 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최대 시속 170km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4대. 3분 만에 5km를 주파한 뒤 점점 앞선 차량과 거리가 좁혀지더니 그대로 쿵 추돌 사고를 냅니다. 엄청 놀랐죠? 놀랐는데 이제 한 옆에 차 내시경차 하나 지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뺑소니인 줄 알고 이제 경찰에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27살 박모 씨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3명과 함께 심야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박 씨 일당은 주변 경관이 좋고 신호등이 없는 직선 코스라는 이유로 이곳 치화방조제를 레이스 무대로 삼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 달리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 1,400만 원을 챙겼는데 박 씨 동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2달 전 또 다른 동호회 회원과 함께 벌인 경기도 용인 기흥터널 광란의 질주도 발각됐습니다. 당시 최고 시속은 200km.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지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동호회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로 함께 레이싱을 한 4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경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원하던 어학연수를 2달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유족들은 평소 상사에게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30살 경장 A씨가 어제 새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팀 회식 후 밤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서 H에 선거하고요. 그 팀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그 팀은? 7명이에요.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대 근무 후 틈틈이 공부를 하며 어학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4월에 휴직을 내고 뉴질랜드로 떠나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A씨는 다시 7월에 떠날 준비를 하고 최근 비행기표까지 예약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상관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족 진술에 의하면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팀장 때문에 좀 힘들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의 남편이 그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도 또 왜 차를 세웠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고속도로 한가운데 비상등을 켠 자동차 뒤에 한 여성이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인천 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여배우 A씨가 잇따라 차에 받쳐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몸을 숙이고 비틀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구토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에서 먼저 내린 A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인천 영종도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측정은 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얘기했고 측정 결과 수정이 됐는데 C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술자리에 동석했지만 술을 마셨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남편이 조수석에서 내린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렸다가 다른 차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남편을 소환해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이 사망자가 20대 여배우라는 것 때문에 다시 관심이 커졌는데 실명도 다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정차하는 행위는요. 예.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여배우 A씨 차량의 경우에 이 편도 3차로 중에서 가운데인 2차로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과실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타고 있던 남편이 본인이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남편도 못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남편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뒀다면 남편의 과실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검 과정에서 술이 취한 걸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알코올 성분 검출이 되면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주운전 결과는 뭐 체열이라든지 부검 결과가 나오면 금방 밝혀지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뒤따라오다가 사고를 낸 차량 2대죠. 이 차량들은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자가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요. 예.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처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A씨 차량은 이미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이 A씨 역시 차량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예. 자, 경찰은 일단 2차로에 서 있던 A씨를 먼저 들이받은 택시기사 B씨와 1차로로 튕겨져 나온 A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SUV 운전자 C씨를 각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두 차량의 과속 여부 그리고 전방주 시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자, 특히 두 차량 중에 어느 차량의 충격에 의해서 A씨가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뭐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빅뱅의 대성 씨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 낸 기억도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난 2011년이었죠. 이 빅뱅 대성 씨의 교통사고 역시 사망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죠. 자, 그 상태로 대성 씨의 차량이 충격을 가한 거고요. 당시에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법원의 최종 결론은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성 씨는 이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정됐고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예, 뭐 여러 의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또 따져야 될 것들이 많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됐죠. 신입병사들의 기초군사훈련도 대폭 줄었습니다. 자, 어떤 훈련이 축소됐나 봤더니 육군의 경우 20km 완전군장 행군을 없앴고 공군은 총검수를 폐지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공군과 해군은 올 1월부터 신입병사 기초훈련을 5주에서 4주로 줄였습니다. 육군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6회 공군 모두 군사훈련을 20여 시간에서 40여 시간 가까이 대폭 줄였습니다. 육군은 20km 완전 군장 행군을 없앴습니다. 육군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전투 역량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를 뺀다는 거는 특히나 육군에서는 좀 어불성설인 거. 마지막에 또 행군하면서 전후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육군은 행군을 뺐을 때 체력 저하가 나타나는지 따져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행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6월까지 테스트한 이후에 뺀 집단과 안 뺀 집단의 체력이나 전투 기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공군은 군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취지 아래 총검수를 폐지했습니다. 총검수 과목을 기지 강호 과목과 통합해서 2시간 과정으로 반영했습니다. 현대전의 전쟁 수행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맞잖아요. 이게. 해군은 정신전력 교육을 절반 이상 축소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군사 기초훈련도 줄이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도 발사체를 쐈죠. 5일 전에 발사한 데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라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평화의 이름 아래 안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병훈련소에서는 더 이상 수류탄 훈련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훈련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수류탄은 보병이라면 누구나 소총과 함께 소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지난 3월 재개되긴 했지만 3년 반 동안은 훈련병 중 어느 누구도 수류탄을 만지지 못했죠.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지향하는 바는 워리어 플랫폼, 즉 최강의 개인 전투원 육성, 미래 기술을 결합한 전투복과 방탄복 등 신형 장비 33종을 도입해 최강의 병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가지고 뛸 체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20km 행군 폐지 검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훈련할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군장, 방탄복까지 다 착용하고 실전과 다름없이 군장을 착용하고 평시에도 훈련하고. 군대 인권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만일 전투가 생겼을 때 피를 안 흘리게 해주는 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군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점차적으로 업무 외 시간 동안에 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평일날 외출을 좀 허용해서 바깥에 나가서 피자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나 우리에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이 정상적이며 자체 방어적 군사훈련이라면서도 한미훈련은 자신들을 겨냥한 전쟁 연습이라며 끊임없이 훈련 중단을 요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집에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편한 집을 버리고 고생하는 그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Your mommy, your daddy, your brother, your sister, the dog, the cat, the fish was home when you left. You're right. And that's the reason you left. You're right. I left my home. I left my home. To join the army. To join the army. 요즘 우리 군인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군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유쾌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까칠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아주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이 원내대표는 산불, 지진 피해 추경이라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5월臨時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그렇게 본연의 모습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무 한꺼번에 오늘 한 번 만나고 다 해결하시려고. 아닙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난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하면서 추경과 함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지난 1958년 중국에서 느닷없이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죠. 다짜고짜 한 해 2억 마리를 잡아서 씨가 말랐습니다. 참새가 사라진 들판에 풍년이 왔을까요? 결과는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참새가 잡아먹어야 할 해충이 들끓는 바람에 3년 내리 큰 흉년이 닥친 겁니다. 뒤늦게 소련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했지만 이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 대기근으로 마오쩌둥은 주석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벌인 것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참새 잡기는 선의에서 출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의가 중국을 폭력과 광기의 10년 암흑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선의에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정치적 어린아이다. 근대 정치 사상가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입니다. 전국 여기저기서 버스 기사들이 파업 절차를 밟으면서 버스 대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월급을 보전해달라며 회사에는 임금 인상을 그리고 정부에는 임금 지원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말대로 기사를 더 많이 고용하면 되겠지만 회사는 그럴 여력이 없죠. 결국 정부만 쳐다보게 되고 돈 나올 곳은 국민 호주머니뿐입니다. 정부는 근로 단축이 국민 모두가 두 손 들어 반기는 선의의 정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뻔한데 지갑이 가벼워진 서민 근로층에서 먼저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버스 파업도 정부가 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이미 예고된 사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문도 닫히지 않았는데 차를 출발시키는 개문 발차식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일단 멈춰서 이 길이 맞는지 살펴라도 보라는 건데 정부는 그냥 내달릴 태세입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정책에서 이념과 정치의 색깔은 빼고 국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 때도 됐습니다. 5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집권 3년 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초여름 날씨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25도 선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에 비하면 기온이 2, 3도가량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이 26도, 춘천, 청주, 대구 28도, 광주 27도까지 올라 꽤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비슷한데요. 서울, 울산 12도, 여수, 제주 14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에 봄 햇살이 꽤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영서, 영남, 충청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예보 유의하시고요. 또 건조주의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 경남 일부도 추가돼 전국적으로 날이 매우 건조한데요.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서 이 메마른 날씨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더웠다가 다음 주에는 비슷한 기온이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